우리 어제 그 제품 관리와 관련해서 제품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핵심 제품과 유형 제품과 확장 제품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거는 제품을 기능적 제품, 감각적 제품, 상징적 제품으로 일단 기본적인 욕구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나눠봤는데, 자, 이런 거를 가지고 핵심 제품과 유형 제품, 확장 제품으로 한번 나눠봤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했는데, 다차원적 제품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품 구성 요소의 관리와 관련해서 어제 핵심 제품 관리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형 제품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유형 제품을 주로 구성하는 것들을 보면 포장이라든지 품질, 스타일, 브랜드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경쟁사에 비해서 좀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이게 계속 세 번째 거 누르시면 돼요. 자, 유형 제품의 관리와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가 품질이죠. 자, 이 품질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품질이 좋지 않으면 외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품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이 품질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품질 수준과 품질의 일관성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품질이라는 거를 정의를 먼저 하면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일단 굉장히 소극적으로 정의를 하면 결점이 없는 거죠. 결점이 없는 건데, 이거는 좀 뭔가 소극적으로 정의를 한 거고, 적극적으로 좀 넓은 의미에서 정의를 해보면 고객 가치와 고객 만족의 도구가 되는 걸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히 결점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웬만큼 제조사들이나 서비스 업체들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결점은 없어요. 보면 결점이 없게 이제 만들죠. 대부분의 현대 기업들이. 자, 그래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고객 만족을 주는 그런 품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품질 수준이라고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품질 일치성이라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결점이나 불량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목표로 삼은 성능 수준을 이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자, 어느 순간에는 이게 품질이 괜찮았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게 성능이 저하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아니면 또 어떤 소비자들한테 제공한 거는 성능이 나오는데 어떤 소비자들한테 제공한 거는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거는 품질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준과 일관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제품 품질을 다뤄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제품의 특성인데, 자, 제품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죠. 기능들. 자, 이런 거를 실제 고객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품의 특성을 사용을 하는데, 자, 요거는 좀 자,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제품의 특성을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정도로만 하고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품 스타일과 디자인인데 보통 사람들은 스타일이라는 말하고 디자인이라는 말하고를 혼용해서 쓰죠. 혼용해서 쓰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개념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게 사실은 좀 구별이 되는 말입니다. 스타일은 제품의 외양, 어떤 겉보기, 모습 이런 거를 서술하는 걸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디자인은 스타일보다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외관, 외양뿐만 아니라 성능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들 뭐 예쁜 모습, 뭐 이런 심미적인 모습, 아니면 촉감이 좋은 거, 뭐 오감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성능까지를 다 포함한 거를 디자인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자, 이 기능적, 시각적으로 기능이라는 건 성능하고 관련이 되겠죠. 시각적인 거, 외관, 스타일하고 관련되는 이런 거를 고객이 선호하도록 개발해야 경쟁 우위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품 포장인데, 자, 사람들이 제품 용기를 가지고서 껍데기 있는 껍데기를 가지고서도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기를 포함해서 제품을 감싸는 물체를 우리가 제품 포장이라 그러는데, 자, 제품 포장도 잘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마냥 이런 거를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제품 기능과 관련해서는 일단 포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은 제품을 보호하는 거죠. 뭐 보호하는 게 기본적인 기능이고, 기타 편리하거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거. 여기 보면 이미지가 이런 케이스에 이렇게 포장이 돼 있다 그러면 이미지가 좀 좋잖아요. 애플의 이런 포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해주면 제품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가 있죠. 자, 기타 고려 요인인데, 자,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돈이 들어가죠. 제품 보호하는 거, 자, 껍데기 예를 들어 핸드폰을 샀는데 그게 라면 박스 뜯어갖고 포장을 해줬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어떻게 돈을 아껴도 뭐 포장비가 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라면 박스 뜯어서 핸드폰을 포장을 해서 상자 있죠, 상자. 상자에 그걸로 사용했다 그러면 상당히 실망한다는 거죠. 근데 그 케이스를 만약에 메탈이나 이런 금속이라든가 이런 아주 아름다운 걸로 하고 은을 뭐 도금을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자, 비용이 너무 올라가면 그 회사가 실제 제품보다 포장하는 데 돈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무리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죠. 원가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뭐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제품 포장의 재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유형 제품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브랜드명이 있습니다. 브랜드명. 상표죠, 상표. 상표명인데, 자, 이거는 뒷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자, 우리가 브랜드명이라는 거는 문자라든가 단어, 숫자로 표현된 제품의 이름이에요. 사람도 이름이 있듯이 제품도 이름이 있죠. 자, 제품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주죠. 제가
간장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샘표 오렌지, 샘표 우유 이러면 어떤가요? 사람들이 자꾸 간장이 생각나는 거죠. 오렌지지만 그 간장이 생각나는 거고, 우유 팩에 샘표 우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자꾸 간장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브랜드명으로 그렇게 좋지가 않겠죠. 다른 거로 장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에 영향을 줘요. 이런 제품 선택에. 뭔가 좀 굉장히 올드하고 구닥다리 같은 뭐 이런 이름을 붙여놨다. 우리 사람 이름도 그 바꾸잖아요. 제 주위에도 몇 명 바꾼 사람들이 있던데, 왜냐하면 물론 부모님이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지어줬지만 나중에 이렇게 불리다가 보면 애초에 의도한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그 호명이 되거나 이렇게 불릴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품의 브랜드명이라는 것도 그 이름을 붙일 때 상당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건 그 뒷부분에서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 테트라팩은 어제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거는 제품 포장을 가지고서 그 한 건데, 그 여러분이 그 마시는 그 우유 있죠, 우유라든가 우유도 플라스틱 팩에 들어 있거나 아니면 그 여러 가지 팩들이 많은데, 그 제품 종류와 상관없이 이 테트라팩이 그 지금 소유가 지금 바뀌어 갖고 스위스에 본사가 있는데, 얘네들이 전 세계의 어떤 여러분 자판기에서 음료 뽑아 먹거나 이런 팩 있죠, 팩의 기본이 얘들이 다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80% 가까이. 그래서 이거는 포장을 가지고 성공한 기업의 사례이기 때문에 여기 유형 제품과 관련해서 그 제품 포장과 관련해서 그 사례로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각자 좀 뭐 이거보다 좀 내용이 많으니까 좀 그 읽어보기로 하고, 자, 우리가 그 제품과 관련해서 그 핵심 제품의 관리, 유형 제품의 관리를 좀 봤습니다. 마지막에 그 하나 남아 있는 게 이제 그 확장 제품의 관리입니다. 확장 제품은 그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없어도 제품의 어떤 본질적인 거하고는 좀 관계가 별로 없어요. 없는데 워낙 기업들이 기본적인 거는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차별화하거나 소비자 만족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붙인 거죠. 부가적으로 붙인 것들 중에 보면 보증, 대금 결제 방식, 할부로 주거나 현금으로 하면 뭐 할인을 준다든가. 자, 결제 방식의 편리성, 그다음에 배달, 또 애프터 서비스, 설치, 뭐 이런 것들이 다 확장 제품의 관리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본체와는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죠. 자, 보장하고 보증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용어를 여기서는 구별을 해놨는데, 여러분 이 용어는 여기서 구별하지 마세요. 그냥 머리 아프니까. 자,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보장과 보증이라는 건 좀 달라요. 자, 보장이라는 거는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기대되는 기능을 기술한 공식적인 보증서예요, 보증서. 자, 보증서인데 여기 보증이란 말이 좀 들어가 있는데, 하나의 문서라는 거, 문서. 여러분 뭐 핸드폰 사게 되면 케이스 안에 보면 이런 거 들어있죠, 보증서가. 보증서 들어있어요. 책자 같은 거 이렇게 들어있죠. 그게 보증서예요. 근데 이 보증은 뭐냐? 자, 여기 보증서에 이게 기록되겠죠, 대개. 자, 소비자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샀는데, 그리고 원래 그 스페시피케이션, 상세 사항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샀는데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자, 분명히 이런 것들이
그 제공된다고 적시가 되어 있는데 사서 봤더니만 다르더라는 거죠. 그러면 환불이나 교환 같은 거 아니면 불량품이 들어왔다. 그러면 교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약속을 한 일종의 보험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 웬만한 제품들을 사게 되면 한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는 반품이나 교환이 되죠. 내 부주의로 그런 게 아니라 제품을 샀는데 약간 뭐 색상이 좀 바래져 있다. 뭐 약간 뭐 금이가 있다. 이런 건 분명히 반품 교환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걸 무한정 할 수는 없고 어떤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죠. 대개의 경우에. 자, 기타 대금 결제 방식은 주로 저가 제품보다는 고가 제품이죠. 고가 제품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하나 사는데 무조건 현금으로 결제해야 된다. 그럼 요즘 같으면 그 제품이 좋더라도 다른 것들을 찾을 가능성이 많죠. 자, 고가 제품 같은 경우는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도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무조건 고객 쪽에 할부라든지 무이자 할부라든지 뭐 3개월 무이자 할부, 5개월 무이자 할부 이렇게 주다가 보면 기업이 제품을 팔았잖아요. 제품 팔았는데 자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죠. 3개월 있다가 물품을 받는다, 그 대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5개월에 걸쳐서 쪼개서 이렇게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자금 흐름상에 압박이 올 수가 있죠, 기업이. 그래서 이런 자금 흐름을 고려해서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 소비자들한테 편익을 좀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배달은 제품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목표 장소에 전달하는 행위인데 이 배달과 관련해서도 좀 차별화 포인트가 있죠. 자,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 자, 뭐 전자제품 같은 거, 이런 거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입소문 같은 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설치가 어려운 거. 자, 어떤 학교에서 엘리베이터를 여기 이제 한양대에서 건물 하나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그 엘리베이터 그 물건하고 그냥 주고서 설치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보죠. 이 엘리베이터 설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설치는 하겠죠. 물리적으로. 설치는 뭐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설비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부품하고 정확하게 딱 앞에다 갖다 줬다. 설치는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겠죠.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비까지 다 해주고 정기적으로 테스트도 잘 운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테스트까지도 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확장 제품의 관리와 관련되는 겁니다. 자, 여기 뭐 어려운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여기서 좀 약간 이렇게 분류가 많이 나눠지다 보니까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 자, 제품을 그러면 좀 전에 물론 분류를 좀 해봤어요. 핵심 제품이다, 유형 제품이다, 확장 제품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자, 그런 형태로 분류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물질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나눠보면 유형 제품과 무형 제품으로 나누는데, 무형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죠, 서비스. 우리가 항상 제품과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거는 유형 제품과 무형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혹시 책을 구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형 제품 서비스가 챕터에 들어와 있어요. 후반부에. 그전 판에
마지막에 있던 부분을 좀 요약해서 이쪽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제품, 주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유형 제품을 다루는데, 자, 사용자의 구매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데 익숙해 있죠. 소비재. 소비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소비재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재도 있죠. 산업재. 자,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는데 여러분 개인이 집에서 어디를 갈 때 자동차를 사는 경우하고 회사에서 자동차를 사는 경우, 회사에서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나갈 때 자동차를 운행을 하도록 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자, 전자는 소비재로 구매를 한 거고 후자는 뭔가요? 회사에서 어떤 서비스라든가 회사 활동과 관련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편리성을 위해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후자는 산업재죠. 산업재. 자동차를 산업재로 구매를 한 거예요. 자, 같은 물품이라도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재가 될 수도 있고 산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건 이제 그 논외로 하고, 자, 소비재는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는데, 자, 요거는 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재도 분류가 돼요. 분류가 되는데 산업재는 좀 간단합니다. 분류는 이렇게 해놨지만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뭐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건. 자, 그래서 그 소비재와 관련된 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재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주로 이렇게 분류를 되게 합니다. 소비자가 구매 과정에 보이는 쇼핑 행동에 의해서 분류를 합니다. 쇼핑 행동을 관찰해 보면 다르다는 거죠, 좀. 그 제품의 형태나 어떤 유형에 따라서 소비자의 쇼핑 행동이 좀 달라지는데, 물론 우리가 앞에서 좀 나눠봤어요. 그 전에 고관여 제품이냐 저관여 제품이냐 이렇게 나눠봤죠. 좀 신중하게 결정해서 단계를 거쳐서 그 구매를 결정하느냐, 그런 고관여 제품과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니면 지겨우니까 바꿔서 구매하는 거, 뭐 저관여 제품 이렇게도 나눠봤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제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면 편의품이 있습니다. 편의품은 제품 구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주로 이런 것들 어디서 살까요? 사람들이. 편의점. 그 편의점이 거기서 따온 거가 맞을 거예요. 컨비니언스 스토어라 그러죠. 우리가 편의점. 컨비니언스 굿을 팔잖아요. 거기서. 자, 이런 그 많은 노력 기울이지 않죠. 편의점, 여러분 중에 편의점 가서 막 한참 동안 고르고 이러지 않죠. 저는 가끔 고릅니다. 그렇게. 저는 편의점 가서 과자 살 때 되게 많이 고르는데, 왜냐하면 제가 먹을 게 아니라 과자를 잘못 사가면 욕을 많이 먹어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습니다. 뭐 쫄병, 여러분 쫄병 아나요? 쫄병을 샀는데 매운맛이 있고 카레 맛이 있고 무슨 맛이 있는데, 분명히 카레 맛을 사오라 그랬는데 매운맛을 사갔다. 그러면 싫어하죠. 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편의점에 가면 쉽게 이렇게 구매를 하죠. 별로 노력 안 하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사잖아요. 이렇게. 가격도 대체로 저렴하고. 자, 이것도 보면 좀 나눠집니다. 이 편의품이, 여기 화살표는 아닌데 요거를 잘 봐야 돼요. 편의품이 이렇게 나눠졌죠. 필수품, 충동품, 긴급품으로 나눠졌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정규적으로 구매되는 제품. 설탕 사실은 뭐 설탕을 요즘 그렇게 많이 우리가 안 먹는 것 같은데 많이 먹어요. 음식에 다 들어가요, 설탕이. 왜냐하면 설탕을 넣지 않으면 맛이 잘 안 납니다, 설탕을 넣지 않으면. 그래서 가정에서도 설탕을 여러분이 직접 구매하지는 않지만 집에서 누군가가 설탕을 구매하죠. 자, 커피, 치약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 필수품이에요. 정규적으로 구매되는 거. 충동품 있죠. 사전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구매되는 거. 내가 버스 타려고 여기 가까운 동서울터미널 갔는데 버스 시간이 1시간 후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 잡지 같은 거 많이 있죠. 잡지 같은 거 있어서 1시간 정도 사서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죠.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잡지 같은 거 이렇게 구매하죠. 그런 것들은 다 충동품이라는 거죠. 뭐 껌을 구매한다든지. 자, 그 다음에 긴급품이 있습니다. 비상시에 즉각적으로 구매돼야 하는 제품. 비 올 때 갑자기 비가 오는데 우산 안 갖고 왔어요. 우산 사야 되죠. 저도 가끔 그 책을 덮어 쓰고 가진 않는데 주변에 보면 두꺼운 판지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덮어 쓰고 가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산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어두울 때 플래시 같은 거 있어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은 긴급품입니다. 자, 이것도 뭐 그렇게 구별하는 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는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어떤 지역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한국이면 한국 전체 지역에서 다 팔아야 많이 팔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있는 것들 다. 우산, 플래시, 잡지, 껌, 설탕, 커피, 치약 이거 다 어디 가면 살 수 있나요? 웬만한 구멍가게나 웬만한 그 작은 가게나 편의점에 가면 다 살 수 있는 것들이죠, 이거. 그래서 편의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품이 있는데 이게 조금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선매품, 쇼핑굿이라고 했는데 소비자들이 제품의 질이라든가 디자인, 포장과 같은 제품 특성을 토대로 대안을 비교 평가한 다음 구매하는 제품을 우리가 선매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선매품은 좀 용어가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좀 용어가 구별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냥 냉장고, TV 예로서 기억하면 됩니다. 선매품. 좀 노력이 필요하고 그 대안을 요모조모 비교해서 선택하는 거. 좀 고가녀 제품의 일종이죠. 가구, 냉장고, TV 같은 거. 뭐 요즘 TV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TV라 그랬는데 상당히 고가부터 저렴한 것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대체로 보면 TV도 좀 요모조모 비교해서 평가한 다음에 구매를 하죠. 냉장고도 그렇고. 냉장고도 보면 뭐 몇백만 원짜리부터 작은 것까지 있는데 대체로 생각을 좀 해서 구매를 한다는 거죠. 자, 구매 계획과 정보 탐색에 시간을 할애해요. 고가녀 제품이에요. 자, 이런 거를 그러면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돼요. 가구점이라든가 가전제품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죠. 자, 이런 거는 마케팅 할 때 지역별로 좀 정해져 있죠. 한두 개 대리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선택적 유통 경로 전략이 유리하고 인적 판매를 한다 그러는데 그 대리점에 가보면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죠. 뭘 찾으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자, 요 유통 전략은 뒤에 조금 나오니까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전면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폭넓은 유통망을 통해서 푸시 마케팅 하는 거죠. 이거는 폭넓은 소매점, 편의점 이런 데 다 갖다 놓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좀 이거하고 좀 반대되죠. 선택적 유통 경로하고 다르잖아요. 이거는 지역별로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대리점이다, LG전자 대리점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지역별로. 서울에도 보면 그 길거리에 가면 모든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데 선택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자, 이런 거를 통해서 거기 가면 또 사람이 있어서 훈련된 그 판매 직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죠. 인적 판매를 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전문품이 있습니다. 전문품. 스페셜티 굿이라고 했는데, 자, 소비자가 제품 구매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죠. 특별한 노력을. 자, 요거 말 차이가 좀 있는데, 제품 대안들을 비교 평가한다는 거하고 특별한 노력은 앞에 있는 선매품보다는 좀 더 노력을 기울인다는 거죠. 자, 이거는 높은 제품 차별성. 자, 이 제품 차별성이라는 게 뭐 객관적이냐 이런 거는 객관적일 수도 있고 상당히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소비자가 느끼기에 제품이 차이가 많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차별성이 있는 거. 그리고 소비자가 이것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여를 많이 하죠. 높은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는 관여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상표에 대한 강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열티를. 자,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대표적인 게 스포츠카. 스포츠카 비싸죠. 고급 향수. 사람들 보면 향수 많이 쓰는 사람은 이렇게 가면 바로 알더라고요. 무슨 향수 썼는지. 그 고급 향수 이런 데 취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모으죠, 이런 거를. 디자이너 의류 상당히 비싸죠, 이거. 보통 몇백만 원 이상 가죠.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 가죠. 자, 이런 거는 일종의 좀 사실은 매니아 성격이 있죠, 매니아 성격이. 고급 향수를 어떤 환경에 갈 때는 이런 향수를 뿌리고 또 다른 장소에 갈 때는 이런 향수를 뿌리고 굉장히 매니아들이 있어요. 스포츠카 마찬가지죠. 자, 이런 것들을 전문품이라고 합니다. 뭐 보석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겠네요. 보석. 제가 초등학생이 자꾸 그 보석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저희가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보석에 대해서 다이아몬드가 요만하면 얼마냐, 한 이 정도 된 주먹만 하면 얼마냐 자꾸 물어보는데 얼마인지 모르죠. 제가 이런 노력을 안 해봤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 전문품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매니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데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분류해 보면 이제 소비재는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선매품,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앞에 편의품이 나와야 되는데 요 세 가지를 분류를 하기 위해서 요 중간에 다시 써놓은 거예요. 중간에. 그림을 중간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자, 요 소비재는 봤으니까 산업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 자, 우리가 소비재 마켓은 우리가 B2C 시장이라고 그러죠. B2C 시장. 어떤 기업이 여러분처럼 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걸 B2C 시장이라고 그러죠. 이 산업재는 B2B 시장이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마켓이라 그러죠. 기업이 어떤 기업을 상대로 아니면 기업이 어떤 기업으로부터 뭐를 사든가 아니면 기업이 다른 기업의 원료라든가 부품을 공급한다든가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계가 없어서 상당히 조금 남아있네요 아직. 자 산업재는 구입한 제품을 어떤 소비에다가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생산 과정에 투입하는 거예요. 생산 과정에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머티리얼 파트가 있는데 자재와 부품이 있습니다. 자재, 부품. 자, 제조업자가 완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품의 한 부분으로 투입하는 부분품. 자, 이 자재에는 다시 또 나눠집니다. 원자재와 구성 원자재가 있습니다. 자, 원자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나요? 원자재. 탄광에서 캐낸 석탄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석탄을 그대로 해서 연료로 쓸 수 없죠. 석탄을 일단 캐서 뭔가 가공을 해야 되죠. 근데 그 가공하기 전에 묻혀 있던 거, 캔 거, 그거를 우리가 원자재라고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철광석은 캐서 제조 공정을 거쳐서 철강 제품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농산품, 뭐 이런 게 원자재가 되겠죠. 자, 밀이라든가 이런 것 재배를 해서 그거를 빻아서 재분을 해서 빵이라는 거를 만들잖아요. 빵이나 과자를 만들죠. 자, 그럴 때 밀이라든가 이런 게 원자재죠. 자, 구성 원자재는 철광석을 갖다가 공정을 거쳐서 강철 빔이라든가 강철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자체 강철은 바로 소비를 할 수가 없죠. 대개의 경우에. 강철을 가지고 뭘 하나요? 강철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거나 건물의 뼈대를 이루거나 여러 가지 산업 용도로 사용을 하죠. 강철을 가지고. 자, 실 같은 거 이렇게 뽑아낸 걸 우리가 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구성 원자재라고 합니다. 기타 부품이 있죠, 부품.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 부품은 하나의 어떤 형태로 존재하죠. 제품으로 존재하는데 그거 자체로만은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완성품 제품에 들어가서 기능을 하는 거. 자동차에 예를 들면 타이어. 자, 타이어 가지고 어떤 제품을 할 수 없잖아요. 물론 타이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죠. 운동선수들 보면 타이어 두르고 막 뛰고 이러는데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고 타이어는 본래 기능이 어떤 자동차라든가 운반 도구에 들어가서 그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자동차 타이어 같은 게 부품이죠. 자, 산업재는 브랜드라든가 광고보다는 사실은 가격과 서비스 같은 게 좀 더 중요한 마케팅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거하고 다르게. 다른 우리 소비재와 그 좀 비교가 되게 소비재는 브랜드라든가 그 광고 판촉이라든가 이런 게 좀 중요한데 이 산업재는 그거보다는 그 가격이라든가 서비스 같은 게 좀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대개의 경우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재와 부품을 한번 봤습니다. 산업재 중에 자재와 부품 중에 이 자재에는 원자재와 구성 원자재가 있었죠. 그리고 부품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뚜렷하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별로 뭐 기억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한번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자본재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재. 제가 자동차 타이어를 얘기했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그 조금
그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었는데, 자, 이걸 한번 보고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제품의 일부분을 구성하지는 않지만 제품 생산을 원활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 자, 설비품과 보조 장비로 구분이 됩니다. 설비품은 자, 어떤 생산을 하려면 공장이라는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용 건물이 있어야 되죠. 자, 이런 건물이 대표적인 설비품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장비, 기계장치라든가 이런 것들, 고정장비가 필요하죠. 자, 구매 여부에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죠. 아까 봤던 그 소비재하고 다르게 자, 공장 건물 어딘가 지을 때 보면 몇 년 정도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계획하는데 몇 년 걸리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비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장비가 있습니다. 완제품 생산, 보조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 자, 여기 이 정도로 그냥 구분하는 것만 알고 더 상세하게는 여러분이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 소모품이 또 들어갈 수가 있죠. 완제품 생산에 전혀 투입되지 않고 공장이나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것. 대표적인 게 운영 소모품과 수선 소모품이 있는데, 자, 볼펜이나 사무 종이라든가 이런 거 뭘까요? 운영 소모품이죠. 그 다음에 수선 소모품 뭐가 있을까요? 기계 같은 거 돌아가는데 보면 예를 들어 오일 같은 거 있죠. 오일 같은 거 그 기계가 맞물려서 돌아가려면 기름칠 같은 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기계가 마모가 되거나 잡음이 소리가 나거나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수선 소모품이죠. 자, 이거 소모품은 산업재의 편의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설비품과 보조 장비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자본재.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주로 이제 구별할 거는 이쪽 소비재 쪽이에요. 소비재 쪽이고 산업재는 그냥 참고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재의 제품 특성이 있는데 이것도 참고로만 보세요. 이거 가지고 머리 아프게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되죠. 이 자재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재와 설비품, 보조 장비 이런 것들이 있고 기타 부품이라든가 소모품 같은 게 있다는 정도. 이거는 그야말로 참고로만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조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품 믹스 및 제품 계열 관리인데, 자, 이거를 보기 전에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예를 보고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전략적 사업 단위가 뭔지는 봤죠, 우리가. 전략적 사업 단위는 독립적으로 그 사업을 주체적으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전략적 사업 단위라고 했는데, 우리가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서 반도체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 생활가전 사업부, 디스플레이 사업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거는 CJ 제일제당, CJ를 예로 든 거예요. CJ를 봤더니만 전략적 사업 단위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한 6개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익숙한 거는 아마 생활화학, 생활용품 이런 걸 거예요. 생활화학,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도 좀 친숙한가요? CJ에서 하는 엔터테인먼트가 뭐가 있나요, 여러분? 예? CJ, CGV 엔터테인먼트죠. 또 CJ가 케이블 방송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CJ 계열의 케이블 TV 방송사들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엔터테인먼트 전략 사업 단위에 속하는 거죠. 기타 엔터테인먼트 쪽에 그 영화 콘텐츠 배급하는 데 있어요. CJ 창업투자, CJ 뭐 배급사 이런 것들 다 엔터테인먼트 쪽이죠. 자, 그거 말고 원래 얘들이 CJ 제일제당이 했던 게 뭔가요? 제일제당 뺄게요. 제일제당은 좀 독립된 거니까. CJ가 생활용품들을 많이 만들죠. 이거 전부 CJ에서 만드는 거예요. 구강 제품, 요게 하나의 SBU죠, SBU. SBU인데 생활화학 SBU 내에 보니까 제품 계열이 몇 개로 나눠지나요? 4개의 제품 계열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품 계열 중에 하나가 구강 제품 계열. 여러분 이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덴타 시스템, 덴타 칫솔. 뭐 이름 안 들어봤으면 좋고 어쨌든 덴타 뭐 치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구강 제품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품이 있어요. 화장품. 식물나라라는 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식물나라. 식물나라에 보면 UV 화이트, 모이스처 크림, 마사지 크림, 스킨수. 안타깝게도 하나도 써본 게 없네요, 제가. 하나도 쓴 게 없어요. 근데 식물나라라는 거 제가 들어봤어요. 집에 어디 구석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화장품 계열에 있죠, 또. 그 다음에 샴푸 있습니다, 샴푸. 여기 식물나라 샴푸인데 브랜드명은 같지만 샴푸죠, 샴푸. 그 에센스 뭐 이런 것들 샴푸 계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는 여러분 그 TV 광고 같은 거 많이 하니까 들어봤을 거예요. 비트, 뭐 참그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품 믹스의 넓이라고 그럽니다. 넓이. 제품이 다양하게 있죠, 제품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를 제품 계열의 1번부터 4번까지를 제품 계열의 넓이라고 얘기해요. 넓이. 제품 믹스 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넓이고 이 세제를 봤더니만 세제에 보니까 5가지의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있다고 해서 항목별로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거를 제품 믹스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이. 넓이 계열 중에 보니까 제품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이거를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비트라는 제품을 봤더니만 비트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비트가 일단은 비트 제품을 봤더니만 바르는 비트, 액체 비트, 분말 비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요게 또 3가지로 또 나눠져요. 무게에 따라서. 약간 대용량, 중용량, 소용량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이게 몇 가지가 되나요? 비트라는 게 몇 가지가 되나요? 비트가 9가지가 되는 거죠. 9가지가. 그래서 요 개별 제품의 어떤 항목들이 나눠지는 거를 제품 믹스의 깊이라고 얘기합니다. 깊이. 넓이, 길이, 개별 어떤 제품의 항목들 쭉 나눠지는 거 깊이라고 얘기해요. 깊이. 그래서 여기 CJ의 제품 믹스의 넓이, 길이, 깊이의 한 예를 든 거예요. 자, 이것도 나눠질 수 있어요. 뭐 엔터테인먼트도 여기 계열이 뭐 영화 배급사, 영화 콘텐츠, 뭐 케이블 TV, 그 다음에 영화 상영관 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죠. 그 내에서도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금 봤던 그림을 좀 생각하면서 이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 자,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개별 제품 계열의 집합을 우리가 제품 믹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제품 계열의 집합을 제품 믹스 다 이렇게
모아놓고 혼합해 놨다고 해서 믹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믹스고, 그래서 이거는 제품 믹스에 조금 전에 봤듯이 넓이, 길이, 깊이로 분석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넓이는 회사가 취급하는 제품 계열의 수, CJ의 생활화학 쪽을 봤더니만 4개가 있었어요. 4개 계열이 있었죠. 자, 이게 넓이가 그러면 4가 되는 거예요. 생활화학에 있어서는. 제품 믹스의 길이는 각 제품 계열의 제품 수죠. 봤더니만 세제 계열은 5개가 있어서 5개가. 그래서 제품 믹스의 길이 CJ의 생활화학에 있어서 세제는 5가 되는 거죠. 5가. 그리고 제품 믹스의 깊이는 각 제품이 제공하는 품목수예요. 품목수. 좀 전에 봤던 비트는 품목수가 9라는 거죠. 9. 3가지인데 무게에 따라서 대용량, 중용량, 소용량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9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제품 믹스의 깊이가 9라는 거죠. 비트라는 걸 보면. 자,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용어가 좀 나오는데,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는 것 같은데 다. 네. 조금 남았으니까 좀 마무리를 조금만 주의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제품 계열은 좀 전에 보면 생활화학 계열이다, 뭐 무슨 세제 계열이다, 세제 계열이다, 샴푸 계열이다, 뭐 화장품 계열이다 이런 걸 봤는데, 제품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고객 집단에게 판매되거나 같은 유통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의 집합을 우리가 제품 계열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 보면 PM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PM. 자, 이거는 마케팅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프로젝트 관리 같은 데서도 PM이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물론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PM은 프로덕트 라인 매니저예요. 프로덕트 라인 매니저. 제품 관리자라고 번역을 하는데 PM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냥 PM이라고 용어를 많이 씁니다. 마케팅 PM이 누구냐, 거기에 PM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때 제품 관리자는 제품 계열의 관리자예요. 제품 계열의 관리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세제 계열의 관리자가 있겠죠. 한 명. 그리고 샴푸 계열의 PM이 있을 거예요. 화장품의 PM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런 제품 계열의 관리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 밑에 여러 명의 브랜드 매니저를 두고 있어요. 브랜드 매니저. 제품 계열에 관한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이 사람이 해요. PM이. 그래서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물론 뭐 사장하고 임원하면 좋겠죠. 근데 자기 나름의 제품 계열의 PM이 되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왜냐? 이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제품을 추가하거나 좀 이렇게 잘 되다가 잘 안 되는 제품들 있죠. 그러면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수익성이 고객의 니즈라든가 이런 것도 바뀌었기 때문에 철수시켜야 되겠다. 자, 이런 의사결정을 다 하는 사람이 제품 관리자예요. PM이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처음 들어가면 이걸 절대 안 하겠죠. 이거 못 하겠죠. 자, 이런 제품 관리자가 제품 계열에 관한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봤더니만 이 참그린이라는 거는 좀 이제 고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를 철수시킬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을 추가할 수도 있죠. 자,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철수하는 거 다 하는 사람이 PM입니다. PM, 프로덕트 매니저예요. 프로덕트 라인 매니저인데, 라인이라는 걸 빼고 그냥
프로덕트 매니저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제품 믹스 넓이에 관한 의사결정인데 이 넓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이 제품 계열의 넓이가 굉장히 넓어졌다. 넓어졌다고 하면 관리 포인트가 적어진 건가요? 많아진 건가요?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이걸 많이 할 수도 있고 내가 봤더니만 여기 지금 생활하게 내가 본부장이다. 그러면 야, 이거 제품 계열 너무 많으니까 관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앞으로는 그 세제하고 샴푸는 비슷하니까 그냥 하나의 계열로 묶어버려라.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화장품하고 구강 제품하고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야, 경비도 줄이고 좀 그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그냥 하나의 계열로 합쳐버리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넓이가 너무 좁은 계열로 관리할 거냐, 많은 숫자의 제품 계열로 갈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수익성, 시장 점유율, 매출 중에서 어떤 걸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넓이를 좁게 가져갈 수도 있고 넓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변수에 따라서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기업 목표하고 부서별 추구 목표에 여기서 부서별은 뭘까요? 부서별이 뭘까요, 이게? 계열일 수도 있고 사업부, 전략적 사업 단위가 지금 6개가 있는데 부서별이라 하면 이 부서별일 수도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죠. 계열별이죠. 계열별. 이 계열별 목표가 부서별 목표가 여기 밑에 보면 브랜드 매니저 여러 명 있고 PM이 있잖아요. 다. 이게 하나 큰 조직이잖아요. 이게. 이 관리하는 조직이 큰 조직일 수 있죠. 자, 이거를 부서별 추구 목표가 계열별 추구 목표하고 전사 목표하고 좀 다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서 넓이를 가져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넓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좀 봤는데 넓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이걸 좁게 가져갈 거냐 넓게 가져갈 거냐 이게 먼저 이제 전제가 돼야 되고 이런 게 결정이 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 길이를 어느 정도 가져갈 거냐. 사람들이 예를 들어 화장품을 예로 들면 이렇게 길이가 지금 여기서 제일 긴 게 이거죠. 6이라는 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봤더니만 이게 되게 번잡스럽더라 이게. 뭐 비슷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놨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여기에서 보면 고가 제품도 있지만 저가 제품도 있고 중가 제품도 있을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거죠.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다루는 게 제품 믹스 길이에 관한 의사결정입니다. 자, 이 길이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 그림을 좀 하고 내용이 많으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일단은 잠깐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향 확장 전략은 뭐냐 하면 좀 고가 제품을 먼저 출시를 해요. 제품 믹스 길이에서 고가 제품을 먼저 공략을 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 저가 제품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거죠. 아래쪽으로 향한다고 해서 하향 확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품 계열의 길이가 뭐 1, 2 정도였는데 주로 고가 제품을 먼저 출시를 했는데 보니까 바로 밑에 저가 제품도 잘 제품을 내면 잘 팔릴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제품을 출시하면서 길이를 확장하는 것을
하향 확장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 반대로 이 그림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어쨌든 고가 제품에서 저가 제품으로 길이를 확장하는 거. 그 다음에 중저가 제품에서 고가 제품으로 길이를 확장하는 것을 상향 확장이라고 합니다. 상향 확장이라고 하고, 중가 제품을 먼저 이렇게 한두 개 내서 성공을 거둔 뒤에 고가 제품도 내고 저가 제품도 양쪽에 다 이렇게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길이를 확장하는 것을 쌍방 확장이라고 그럽니다. 쌍방 확장. 자, 여기 이 그림이 조금 위에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하향 확장을 해서 큰 낭패를 본 회사가 있어요. 회사 중에 보면. 그럼 티파니가 뭐 하는 회사인가요? 티파니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보석 회사라는 걸 아는 사람은 좀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거죠. 보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건데, 티파니가 원래 굉장히 비싼 보석류의 귀금속 종류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얘네들이 10대를 타겟으로 해서 우리말로 하면 은팔찌를 좀 저렴하게 냈어요. 저렴하게 내서 처음에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하는데 그 은팔찌도 몇십만 원 가요. 한 20만 원 정도 가는 건데, 티파니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가의 그런 걸 만들다가 은팔찌라는 걸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저가 상품을 냈다는 거예요. 10대 애들한테 많이 팔리는데 기존의 고가 제품의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이탈하는 거죠. 이탈. 아니, 내가 이렇게 브랜드 로열티를 가지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었는데 무슨 동네 다니는 10대 애들도 다 티파니 브랜드를 가지고 있더라. 이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쪽을 정리하고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처럼 그 제품 믹스의 길이를 아래쪽으로 위로 이렇게 확장하는 게 때로는 굉장히 힘든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얘가 나와 있네요. 가지고 싶죠, 이거. 이 그림은 절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겠죠. 자꾸 사달라 그러니까. 여기 이거보다 좀 더 컬러풀한 거 있는데, 어쨌든 고급 브랜드 이미지로 티파니가 계속 승부를 하다가 좀 유혹이 되는 시장에 진출했다가 오히려 자기 본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전략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오늘 한 거 중에서 혹시 좀 궁금한 사항 있나요? 여러분, 제가 좀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긴장을 해서 그런지 실수를 가끔 하는데, 그 전에 마이클 포터의 5 Forces 모델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를 다 해놓고 실수를 좀 했는데, 여기 잠재적 진입자하고 여기 뭐가 있었나요? 대체제인가요? 잠재적 진입자를 얘기는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한 포스를 형성하는 거죠. 이거를 제가 다른 게 있다고 찾아보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죠. 누가 아무도 지적을 안 해서 제가 수업 끝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잠재적 진입자와 대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